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입니다. 우선 지방자치학회 2021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은 지가 수십 년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성대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학회를 언제 가봤던가 싶습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올 때는 이거 잠깐 가서 말씀들 나누고 올 걸 꼭 와야 되나 하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와 보니까 정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자치 관련된 기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여러 리더들을 뵐 기회를 가져서 너무 반갑고요. 또 지방자치학회를 이끌어 오신 교수님들, 연구자분들 만나 뵈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자치분권을 전공하는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정책적인 영역들을 총괄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이 지역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국가 운영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과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쭉 정리해온 작업들을 기초로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종합적 국가 혁신 전략이라 그럴 수 있죠. 이 전략의 추진 방향 그 속에서 지역 균형 뉴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장적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 지역 균형 뉴딜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치분권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게 안 띄워져 있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지난 4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저희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말하자면은 국정의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고 또 이 비전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봐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세계적인 저성장 코로나가 오기 전이어도 저성장 기조 속에서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줄여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이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향성이 포괄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으로 정리되었고요. 2019년에 들어서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시작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기적 상황을 우리 경제 기반이었던 반도체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비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지금 정부는 이 비전을 진화시켜 나왔습니다. 요 세 개의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비전의 진화 속에서 세 가지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정리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세 번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는가라는 것을 정리해내는 일이 큰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바로 닥친 문제가 북한이 이 6차 북핵 실험을 그전하고는 다르게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대단히 빠르게 전쟁의 위협이 가시화되었고 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 말하자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북미 회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 평화 분위기를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향해서 어쨌든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돼 나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2019년에 일본의 무역 규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말하자면 자립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법도 만들고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대단히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소부장 산업 자립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성과가 일본을 이제 이길 수 있다,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우리가라고 하는 국가적 혹은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닥쳤고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방역 실험들을 이제 하고 이 방역의 실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말하자면 세계 표준이 되는 이런 걸 거쳤고요.
백신 수급이 뭐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70% 이상 지금 접종을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상 회복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성과로 보는 일종의 5대 강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윤태범 교수 아까 저기 계시네요. 우리 윤태범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 국정과제 지원 단장 일을 맡고 계신데 아주 애를 많이 써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대 위기 극복 자체가 위기에 강한 정부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여는 정부가 오늘 이제 말씀드려보자 하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의 과제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문화 콘텐츠 강국의 요소 여기에 덧보태서 우리 말하자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다라고 하는 지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적 제도를 확장시켜 나간 것 이런 것까지 이 미래를 여는 정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성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를 확장한 정부의 특징은 아시는 바대로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지 아동수당이라는 고교 우선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이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복지를 확장한 정부 문재인 케어로 잘 알려져 있는 요소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권력을 개혁한 정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검경개혁 이런 지금 이 영역이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까지 우여곡절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권력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일제 때부터 응고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에 말하자면 오래되고 강력한 말하자면 힘들을 어떻게 분산시켜내고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돌려주느냐라고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넘어서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말하자면 분리 혹은 다원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개혁의 성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 시대를 연 정부 이게 무슨 지금 많은 경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 남북 정상들이 뭐 만나서 으쌰으쌰거리고 뭘 좀 하는 것 같더니만은 정체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분단 체제에서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일종의 평화 상태 이 부분들이 뭐 전쟁의 위협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현재의 수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정책적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말하자면 5가지 영역에서 내용들이 미래를 열기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중복적으로 이제 정책화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그것을 바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단히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의 목표는 세계 선도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축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축사 내용 가운데 제가 기억에 좀 남는 것이 품격 있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선도 국가는 그런 개념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기존의 선진국 체계가 기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 말하자면 군사력에서 우월하고 경제력에서 우월한 이 선진국들이 가져왔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패러다임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선진국이 추구해왔던 성장주의 경제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인주의화된 정치 질서, 개인주의화된 민주주의의 부분들이 실패로 판명이 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태자 그러면은 시장화된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세계 질서를 구성해 왔던 이런 패러다임은 코로나 국면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화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선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뭐 자치분권의 가치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만은 세계 시민 가치, 사람 생명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고요. 방역 경제 공동체 영역에서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 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선도성, 퍼스트 무버. 아무리 작고 뭐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표준이 되는 뭔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건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내는 것.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를 향한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도 안전, 선도 경제, 선도 시민의 요소. 오늘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이런 틀로 본다 그러면 아마 세계 선도 안전과 세계 선도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선도 시민들이 누리고 말하자면 추구해 나가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자치, 제도로서의 분권,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를 해서 이 화면이 있습니다만은 한국판 뉴딜이 이제 올해 7월 들어서 이제 1년 차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2.0을 이제 진화돼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뉴딜로 다시 재정리가 됐습니다. 디지털 그린,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휴먼 뉴딜로 재규정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보편적 어떻게 보면은 뉴딜 사업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이제 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균형 뉴딜은 뭐 추구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미 얘기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판 뉴딜, 특히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뉴딜의 내용을 포괄하는 일종의 기반 전략으로서 작동돼야 된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고 나서 기재부에서 여러 사업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 방향성을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기반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역은 모든 뉴딜의 요소를 펼쳐내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수평적 추진 체계,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제 광역 협의 체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초광역 지역 시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에 기본적으로 삶과 경제가 민주주의라는 것과 결합되어야만이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역적, 초광역적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 기반 전략이다, 보편적 요소는 지역 기반 전략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하나의 기반 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합의 기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리고 지금 특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거대한 산업 전환이라는 거, 또 지역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다양하고 광범한 형태의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민주주의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역에 기반한 대화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되고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형태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해낼 수 있고 합의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고요. 이름으로써 뉴딜도 지역 주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협력적 민주주의, 협력적 공공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자치와 분권의 질서의 핵심은 협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제주도 와서 아까 점심을 먹은 데서 아까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황명선 논산시장님인가요? 말씀을 하시기를 이장 선거 이런 데까지도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후유증이 이 마을 공동체라는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이 생겨나고 패거리 정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균열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 분권을 확장하는 제도적인 측면과 아울러 가지고 지역적 대화 기반을 어떻게 가져서 협력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동시에 고민되지 않으면은 이건 난장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말하자면은 공적 질서를 협력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체제인데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합의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이런 질서를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해 임정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민주공화제가 만들어진 지도 100년이 넘었어요. 민주공화제 100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100년 된 시민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이 100년 동안 과연 공화주의적 협력을 얼마만큼 해왔던가 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이념의 그림자 속에서 진영별로 나누어져서 갈등해왔고요, 선거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정부 내지는 지자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진영별로 나누어져서 끊임없는 균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100년의 시민, 100년의 공화제 속에서 과연 공화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해왔던가. 자치와 분권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공화적 협력, 분권적 협력, 자치적 협력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해결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공공성과 협력적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대화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측면들 강조를 합니다. 저는 한 벌써 이런 표현을 쓴 지는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 아까 서철모 화성시장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제가 대학에 아주 힘 좋게 교수 생활을 할 때 성북구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성북구청 생활구정위원회 위원장도 제가 했었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서철모 시장이 굉장한 실력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결국 화성을 저렇게 바꾸어 놓네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 생활민주주의입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활민주주의를 가장 가깝게 구현해내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적 정치 질서와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켜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참여민주주의라든지 수기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제도적인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폭에서 경제적 삶의 영역까지도 포괄을 해나가는 정치와 삶의 결합,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치의 역사,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적인 실험의 역사가 삶과 정치를 결합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노력으로 이제 전개됐습니다만은, 이 노력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학회를 이제 이렇게 오래도록 이끌어오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훨씬 더 실감나게 드는데요, 애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가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자치가 잘 되는 것을 장애하고 있는 뭔가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권력 구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요, 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자기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국가 권력, 세월호에서 말하자면 죽어가는 자기 국민들을 바라보면서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국가, 이 본질이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국가라고 하는 모습은요, 국민의 삶, 생명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정치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는가, 그 노력이 지방자치의 역사였고, 오늘 축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 이양 일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균형 발전 부분은 조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조금 더디게 가지만은 자치분권적으로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 이런 성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삶과 정치를 결합시키는 방식, 이것이 결국은 지역을 토대로 한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적인 측면, 아까 주민자치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치적 절차, 수단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절차와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으로서의 삶, 변화시켜야 될 목적으로서의 삶과 일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율, 지역 자율, 협력, 지역 협력, 책임, 지역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주주의가 지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삶의 내용, 경제적 삶, 사회적 삶의 내용이 충만하게 갖추어져야만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자원, 작은 소규모의 지역 공간에서 시군 이런 공간에서 이런 자원들을 자치적으로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초강력 모델 같은 것이 지금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이런 고민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세련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말하자면은 자치분권 그리고 생활민주주의의 지향점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역이 자기주도적인 지역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과제, 또 기존의 지역으로부터 지역이 확장적인 지역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하는 과제, 이것은 우리의 국경 내에서도 확장돼야 되지만은 지역이 세계적으로 자치적 확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줄여나가는, 피해 집단이 줄어드는 이런 방향의 정의로운 전환이 되는 그런 지역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고민들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학회에서 좋은 논의들과 창의적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말로 귀하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정말 뜻깊은 말씀해 주신 기조연설 조대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 자치분권 혁신 계획사 및 기조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